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6장 자동 제어 및 반도체 파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지 않나요? 정말 열심히 잘 공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6장을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전기 공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과 전기 공사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기 공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4과목에서 회로 이론 및 제어 공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어 공학 파트 안에 이 자동 제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이 되잖아요. 따라서 전기 공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6장 자동 제어 및 반도체에서 반도체만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 제어 파트는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4과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전기 응용, 그러니까 전기 공사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과목 이름이 전기 응용이고요. 그렇죠? 4과목 이름이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에서는 이 자동 제어가 안 나오잖아요. 즉 우리가 6장, 이 전기 응용에서 6장 자동 제어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를 하자면 전기 공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6장에서 반도체만 보시면 되고 전기 공사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둘 다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제어기의 기본 구성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회로 제어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폐루프 제어기가 있습니다. 폐회로 제어기라고도 부르는데 개회로 제어기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제어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서 저쪽 사무실에 가서 저기 선풍기에 미풍을 누르면 제가 미풍을 누르니까 버튼을 누르니까 전동기가 돌아가고 그 전동기가 돌아가니까 제가 시원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개회로 제어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개회로 제어기는 제어 시스템이 가장 간단하고요. 설치비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오차가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오차를 교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개회로 제어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동 제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어떤 동작을 했을 때요. 출력이 나올 거잖아요. 그 출력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값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을 봤는데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럼 그 차이나만큼 다시 그 차이를 수렴을 해서 다시 신호를 보내서 다시 그 목표값에 그 출력값이 일치하도록 하는 제어가 보통 이제 자동 제어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기계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개회로 제어기로 다시 넘어오면 목표값이 한 번 가면 제어량으로 가서 출력값이 나오면 끝입니다.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폐회로 제어기에 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자, 폐회로 제어기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설치비가 비싸고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만큼 정확도가 높습니다. 정확성이 증대돼요. 자, 피드백 제어를 폐회로 제어기 또는 폐루프 제어계라고 부르면서 출력이 목표값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비교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이에 비례하는 신호를 제어기에 다시 보내서 일치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것, 오차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폐루프 제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기 쉽게 접근을 해보면 자, 우리 에어컨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목표값을 한 15도씨라고 너무 낮죠? 에어컨 15도씨까지 하면 너무 추워요. 그렇죠? 20도씨라고 할게요. 너무 더워서 온도를 20도씨까지만 낮추자라고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근데 어떤 걸 조절하는 거냐면 우리 강의실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제어량으로 가서 여기가 이제 제어량이 뭐가 되는 거냐면 25도씨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봤을 때 목표는 20도씨예요. 근데 지금 나온 건 뭐예요? 25도씨예요. 그러면은 나는 20도씨까지 낮추고 싶은데 현재 온도가 25도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낮추려면은 이 출력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출력의 25도씨를 검출하는 부분이 검출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검출부가 목표값과 비교하는 부분이 비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부. 아시겠죠? 목표값, 제어량은 온도가 되는 것이고 온도 돌아가서 검출하고 비교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여긴 25도씨, 여긴 20도씨죠? 그러면 일단은 20도씨라는 신호를 기준 입력 요소, 즉
에어컨이 야 20도씨로 바꿔 라고 말을 했을 때 또는 리모컨을 눌렀을 때 이게 에어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여야 되잖아요. 우리 뭐 말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음성인식 제외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인식을 하더라도 에어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준 입력 요소라고 하고요. 기준 입력 요소에서 이 비교부와 만납니다. 그 다음에 둘이 만약에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에 비례하는 동작 신호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 동작 신호는 뭐냐면 제어 편차예요. 제어하는데 편차가 발생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자, 이 오차, 비례하는 오차를 어디로 보내줘요? 조절부로 보내줘요. 조절부에서는 여기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라고 판단을 해요. 판단. 자, 이거 내려야 될 것 같아. 온도를 내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조절부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어디로 보내냐? 이 친구가 판단을 해서 신호를 줍니다. 어디로? 조작부로. 그럼 조작부에서는 뭐예요? 위에서 말해주니까, 옆에서 야 그거 내리래 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래? 그럼 나 내릴게 라고 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 그래서 판단을 하는 데는 조절부, 행동을 하는 데는 조작부라고 해서 이 둘의 친구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제어 요소라고 불러요. 제어 요소. 자, 이 제어 요소는 조작량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냅니다. 즉, 조작부에서 조작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어 대상으로 갑니다. 제어 대상은 뭐였어요? 우리 강의실이었잖아요. 이 강의실 쪽으로, 즉,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보내주는 신호를 조작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에서 나온 적 있어요. 조작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자, 그때 그렇게 해서 25도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23도씨여도 안 돼. 더 가. 22도씨여도 안 돼. 더 가. 20도씨가 되면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멈추는 것이 이 피드백 제어입니다. 온도로 예시를 드는 게 아마 가장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외란이라고 있는데요. 이 외란은 무엇일까요? 누가 그런 거 있죠. 에어컨 틀었는데 뒤에서 에어컨 튼지도 모르고 그냥 창문 여는 친구들. 그런 거 있죠. 그 창문 여는 게 외란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온도를 낮춰놨더니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정말 에너지 낭비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목표값은 이렇게, 제어량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도로서 쉽게 이 피드백 제어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검출부와 비교부는 보통 이제 궤환 회로라고 해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회로를 피드백 회로, 궤환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기본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음의 부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 시그널은 제어 편차, 오차가 되겠고요.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를 합쳐서 제어 요소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작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보내주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외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방해 요소가 외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량은 이 신호를 받아서 출력을 나타내는 그런 제어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폐회로 제어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렇게 페루프 제어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검출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확성이 증대된다. 그렇죠? 정확성이 증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어계의 특성이 향상된다. 제어계의 특성이 향상된다. 자, 외부 영향에 외부로 받는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외부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떠한 계통의 제어의 그런 제어계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더 영향이 적다라는 겁니다. 외란이 조금 적다라는 거죠. 외형의 특성이. 자, 그 다음에 특성 변화에 대한 입력 대비 출력 감도가 낮다.
입력 대비했을 때 출력이 그 변동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확성 증가가 결국에 목표값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감대폭이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감대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대역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페트병에다가 물을 따른다고 해볼게요. 페트병 입구가 어떻게 되죠? 조그맣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따르려고 하면은 주전자나 뭐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쉽게 따르는 그 기구가 있으면 도구가 있죠. 주방 용품 중에 어떤 것이 있죠? 깔때기. 깔때기 있습니다. 깔때기. 깔때기를 입구에다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입구가 넓어지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좁은 구멍에도 쉽게 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깔때기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물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 거죠. 즉,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 이것을 감대폭 증가 또는 대역폭 증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밴드위스거든요. 대역폭이 이름 영어 명칭으로. 근데 그런 감대폭이 피드백 제어에서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점도 있겠죠. 단점. 뭐 교재에도 적혀 있겠지만 대표적인 단점은 일단은 복잡해요. 복잡. 구조가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싸요.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 정도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일부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모든 제어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어 정의는 우리가 이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용어 정의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 정의를 토대로 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그래서 저 목표값 그리고 조작량, 제어 요소, 제어 편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개념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폐회로 제어계다? 아니죠. 개회로 제어계가 됩니다. 자, 2번 폐회로 제어계에서는 목표값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해서 오차를 수정할 수 있도록 검출부와 비교를 갖고 있습니까? 오,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폐회로 제어계에서는 제어계 특성이 향상됩니까? 향상되죠.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하는 제어 신호는 제어량입니까?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하는 제어 신호는 조작량이죠. 제어량이 아니라 제어량은 제어 대상으로부터 나온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조절부와 조작부를 통틀어서 제어 요소라고 하나요? 맞죠. 제어 요소라고 표현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동 제어계의 분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동 제어로 분류가 있는데 분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류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정치 제어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정치하다 이런 정치가 아니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표값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값이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제어를 정치 제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정치 제어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 제어라는 것과 자동 조정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제어와 자동 조정 제어는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 제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제어 분류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면 이 짝꿍이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추치 제어입니다. 추치 제어. 추치 제어는 무엇이냐면 목표값이 여기는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거였죠. 즉 고정된 거였는데 여기는 목표값이 변화합니다. 근데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목표의 변화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목표값이 변화하는 제어를 추치 제어라고 합니다. 추치 제어는 예시를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추치 제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추종, 프로그램, 비율로 나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다음 중 추종 제어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은 이 세 가지 말고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추종 제어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변화하는 제어를 말하게 되고요. 서버 기구를 추종 제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서버 기구를 보시면 대공포 아니면 자동 평형계기 아니면 추적 레이더 이렇게 계속해서 목표를 따라가는 거 있죠. 자, 그런 것이 추종 제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제어라고 하는 거는 목표값의 변화가 미리 정해진 신호에 따라 동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있겠죠. 엘리베이터는 누가 13층을 누르면 13층으로 올라갔다가 누가 1층을 누르면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동작하는 거.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을 프로그램 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인 열차도 그렇고요. 자판기도 그렇죠. 자판기도 누가 물 먹고 싶어서 물을 누르면 그 신호에 따라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율 제어입니다. 비율 제어는 목표값이 다른 것과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변화하는 그런 제어를 비율 제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것이 비율 제어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어량의 성질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량의 성질에 따른 분류.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이 추치 제어 있죠. 이 분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 이거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라면 이거는 제어량의 성질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인지 제어량의 성질에 따른 분류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제어량의 성질에 따른 분류는 추종, 공정,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정 제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공장에 있는 일반적인 프로세스 공정 과정이 있죠. 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 제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종 제어, 정치 제어, 정치 제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서버 기구는 아까 봤었죠. 추종 제어의 일종인데 위치, 방위, 자세, 거리, 각도 등과 같이 이런 기계적인 변이들, 위치 변화들. 자, 그런 것들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를 추종 제어, 서버 기구라고 하고 선박 및 비행기 자동 조정 또는 공작기계 제어 등에 보통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죠? 자, 프로세스 제어는 이제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생산 공정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밀도, 농도, 온도, 압력, 유량, 습도와 같이 공정 제어의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 조정은요. 전류, 전력, 전압, 주파수, 역률 등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를 말하고요. 결국에 이런 자동 전압 조정기라든지 AVR 아니면 자동 주파수 조정 장치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보통 자동 조정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제어량의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요. 아까 전에 뭐라고요?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요. 그 다음에 정치 제어에는 프로세스 제어와 자동 조정 제어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어 동작에 따른 분류를 볼 텐데요. 자, 1번 불연속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온오프 제어기입니다. 즉 껐다 켰다 하는 거. 이게 연속적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불을 껐다가 켰다가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게 우리가 신호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연속 제어죠. 1과 0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연속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연속 제어보다 조금 더 정확성을 증대시킨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 비례 제어라고 하는 것은 온, 오프에서 정확성을 증대시킨 거고요. 우리가 이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식을 막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자, 비례 제어라고 하는 것은 온, 오프, 제어계보다 분필이 조금 이상하네요. 제어계보다 정확성이 우수합니다. 이게 비례 제어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제어. 이 미분 제어는 뭐냐면 이 비례 제어에서보다 조금 더 응답 시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즉 속응성을 향상시킨 겁니다. 이게 미분 제어고요. 적분 제어는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속도는 느릴 수 있는데 이제 오차 같은 거 여기를 이제 제어 편차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잔류 편차라고 할게요. 제거에 초점을 맞춘 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속도를 올리기 위해 미분 제어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잔류 편차, 즉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비례 제어는 온오프 제어기보다 이 효과는 좋지만 어떤 것이 있냐면 한번 이제 출력값에 도달을 하게 되잖아요. 설정값이 출력값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은 평생 동안 이 출력값에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례 제어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성은 증대시킬 수 있는데 그 측정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설정값을 측정값에 절대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게 비례 제어의 특징인데 자, 그것을 조금 더 가까이 근접하기 위해서 적분 제어라는 것이고 자, 거기서 속도까지 더 더해주면 미분 제어까지 추가하는 겁니다. 볼게요. 자, 비례 제어는 잔류 편차가 발생합니다. 근데 미분 제어는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이게 그냥 속도를 지연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속응성을 향상시키는 거고 적분 제어는 그러한 오차를 제거해 주는 잔류 편차를 제거하게 되고요. 비례 미분 제어는 PD로서 표현합니다. 여기 문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PD로서 자, 속응성을 향상시키고 잔류 편차는 존재하게 돼요. 왜냐?
비례 제어는 비례 제어인데 미분을 추가했으니까 잔류 편차는 존재하지만 소금성이 빨라진 거죠. 비례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는 제거했어요. 적분 제어로. 근데 소금성이 길어요. 응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뭐예요? 바로 PID 제어라는 겁니다. 비례 미분 적분 제어는 소금성도 증가시키고 잔류 편차도 제거하고 가장 안정적인 제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만큼 복잡하긴 하겠죠. 다만 그만큼 더 효과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연속 제어 예시인데 우리가 이 제어의 종류와 각각의 정의 있죠. 그것과 약호 등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제어를 추치 제어라고 한다. 아니죠. 추치 제어는 추종한다고 했습니다. X.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그것을 제어량을 추종하도록 하는 제어를 정치 제어라고 합니까? 뒤집어졌죠. 또 X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치 제어에는 추, 프, 비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추치 제어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밀도, 농도, 유량, 습도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에 사용이 되는 거, 프로세스 제어죠. O가 되겠고. 서버 기구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 변위를 제어량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O가 되겠고요. 여기도. 자, 그 다음에 비례 미분 제어는 소금성을 향상시키지만 잔류 편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소금성을 향상시키지만 잔류 편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맞죠? 그게 미분 제어의 특징이었잖아요. 비례 미분 제어의.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거는 적분 제어가 되겠습니다. 적분 제어. 여러분 지금 제가 5번에 5라고 했나요, 혹시? 서버 기구가 기계적 변이를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버 기구가 아니라, 여기는 그게 돼야 되죠. 자동 조정이 돼야 되죠. 자동 조정.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동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변이, 전류, 전력 등의 전기적인 기계적 양을, 주파수, 전력, 역률 등 이런 것들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를 서버 기구가 아니라 자동 조정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X가 돼야 됩니다. X. 자, 7번째,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를 적분 제어라고 한다.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제어를 말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전달함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전달을 한 건데 뭘 전달하는 거냐면, 자, 어떠한 신호를 이렇게 출력적으로 전달할 때 그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달함수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XS라고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시킨 입력분에 라플라스 변환을 시킨 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는 t로서 표현을 하게 되고, 자, 거기서 라플라스를 하게 되면은 대문자로 이렇게 문자로 바꿔주면서 XS 그리고 Y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함수는요, 우리 자동 제어 파트에서 전달함수가 출제가 된다면 보통 이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런 내용이 보통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다음에 배울 이제 신호 흐름선도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라플라스를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비례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 요소. 자, 우리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1차 지연 요소, 2차 지연 요소, 부동작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비례 요소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K로 되어 있습니다. K는 일종의 상수라는 뜻이죠.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1부터 4까지 그려보았습니다. 5번과 6번은 식의 형태만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따로 그리진 않았고요. 비례 요소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례 요소라고 할 때 우리가 입력은 VIT, 즉 입력 전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간에 대한 함수죠. 자, 여기는 R2, R2에 걸리는 전압을 V0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어떠한 이렇게 출력 단자가 있을 때 자, 여기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입력분의 출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먼저 이 R2에 걸리는 전압 V0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V0T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항 R1과 R2가 서로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분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입력 전압 VIT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R2가 되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죠. 자, 입력은 이거고 출력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입력분의 출력을 하고 싶으면 자, 이쪽에 있는 입력을 넘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VIT가 분모로 위치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만 남습니까? 이거 지워보면은 바로 는 R1 플러스 R2분의 R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것이 뭐예요? K가 되는 거죠. K. 이렇게 일종의 상수값으로 전달함수가 나오면 비례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요소를 보겠습니다. 미분 요소를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로는 이러한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류원 IT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쪽에는 L이라는 코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입력을 IT로 하고 출력을 VLT라고 한다면 이 L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VLT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VLT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L, 인덕턴스 곱하기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 dT분의 DIT로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요. 이 T에 대한 함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상수값이 유지가 되어서 이렇게 S로 표현이 되고요.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인덕턴스, L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라플라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VL의 S가 됩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겠다라는 뜻이 S로. 자,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걸 써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만나는 거는 DT분의 DIT죠. 그럼 DT분의 D가 뭡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DT분의 D라는 미분 기호가 라플라스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S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S. 이제부터 약속하는 거예요. S로 바뀌게 되고 뒤에 IT, 시간에 대한 전류의 함수는 대문자 I, S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입력분의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입력분의 출력을 해볼게요. IS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지워보고 다시 써볼게요. 그럼 VL의 S 나누기 I의 S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였어요? 옆에 S의 L이었죠. 그러면 이게 전달 함수구나. 그런데 우리가 미분 요소 어떻게 형태를 나타내고 있냐면 KS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S는 있고요.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L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K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뭐라고요? 인덕턴스 L은 라플라스를 변환하게 되면 S가 붙게 됩니다. 자, 여기 R은 그대로 R 이렇게 나오게 되고 L은 그대로 SL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적분 요소를 볼게요. 적분 요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 전류원 IT라는 것이 있고 출력의 전압 VCT가 있습니다. 커패시터의 양단의 전압이죠. 자, 이 상태에서 VCT에 대해서 막 구하고자 한다면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적분, 인테그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C분의 1의 인테그럴 IT의 DT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IT라는 시간에 대한 전류의 함수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또한 양변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VC의 S가 되겠죠. S에다가 이제 C분의 1이라는 걸 적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만나는 건 뭐예요? 인테그럴 DT죠. 즉 적분 상수가 아니라 적분 기호가 있습니다. 인테그럴이라는. 자,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는 S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S분의 1이라고 됩니다. 즉 뭡니까? 미분은 S, 적분은 S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S분의 1. 자, 그 다음에 뭐 남습니까? IT가 이제 대문자 I, S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여기처럼 입력분의 출력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적어보면은 IS분의 VC의 S는 자, 이쪽에 SC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적분 요소 S분의 K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K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 C분의 1 요것이 K가 되는 것이죠. 상수. S분의 K 이렇게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례, 미분, 적분 했는데 자 이러한 식으로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입력분의 출력을 해준 거예요. 다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 수가 있겠죠. 이쪽에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R로서 표현이 되고요. L이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하면은 SL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SC분의 1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SC분의 1. 자, 그러면 그것을 다 이용을 해서 1차 지연 요소라는 것을 해볼 겁니다. 1차 지연 요소는 시간의 지연이 있다는 것인데 자, R과 C, 즉 저항과 커패시터가 직렬로 접속된 RC 직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1차 지연 요소는 RC 직렬이에요. RC 직렬. 자, 이때 입력전압 VIT라고 하고요. 출력전압을 VC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출력전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VCT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전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 이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 그림 어떻게 구했나요? 입력전압 곱하기 분배되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C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VCT 또는 라플라스 그냥 바로 해서 VCS라고 적겠습니다. VCS는 어떤 거? VI S 그쵸? 곱하기 R과 C에 각각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죠?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이것 분의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SC분의 1이라고 됩니다. 여기. 근데 지금 보시면 식이 굉장히 안 이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1차 지연 요소는 1 플러스 TS분의 K라고 되어 있어요. 즉 T는 샘플링 주기인데 자, 저러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즉 1 플러스 뭐라고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 각각 SC를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SC를 곱하고요. 여기도 SC를 곱해 볼게요. 자, 그럼 SC를 곱하면 여기 어떻게 되죠? 분자는 1이 되죠. 1이 되고요. 자, 여기도 SC를 곱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SCR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를 정리를 하면 SCR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되었죠. K가 뭡니까 여기서? K가 1 상수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T는 뭡니까? T는 CR. 요것이 샘플링 주기 T다. 자, 이 샘플링 주기 T라고 하는 요 RC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시정수가 되는 겁니다. 시정수. RC 직렬 회로에서 이 시정수가 되어서 이게 1차 지연 요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지연 요소까지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것이 뭐예요? 그럼 결국에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전달함수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요거 R은 그대로 R, C는 SC분의 1로 바꿔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어떠한 코일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더라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또 구해주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R은 R, L은 SL, C는 SC분의 1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차 지연 요소는 우리 이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식의 형태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S제곱 플러스 2, 이거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건 지타라고 합니다. 이 지타 오메가 n의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진동 각 주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요? 고유 진동 각 주파수. 자, 그 다음에 지타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감쇄비입니다. 감쇄비. 그래서 감쇄비와 고유 진동 각 주파수의 이런 방정식의 형태로 2차 지연 요소가 결정이 되고요. 부동작 요소는 이제 동작하지 않는 요소다라고 해서 자, K는 일반적인 상수고요. T라고 타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연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K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S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우리 이어서 이 블록 선도와 신호 흐름 선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록 선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달함수를 조금 더 보기 쉽게 풀어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호 흐름 선도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블록 선도를 한 번 더 알기 쉽도록 정리한 것을 신호 흐름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 선도와 신호 흐름 선도 보시면
RS분의 CS라고 돼 있는데 RS분의 CS가 뭐냐면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즉 전달함수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전달함수가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은 신호흐름 선도에서 적용이 되는 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블록으로 나타냈다고 하여 블록 선도가 되겠는데요. 자, RS에서 CS로 가는 과정의 순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방향이 순방향이고요. 역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이죠. 즉, 이 회로는 뭡니까? 피드백 함수입니다. 즉, 궤환 회로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때 기본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이 블록선도에서 요 BS라는 문자 위에 보시는 마이너스 부호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의 피드백이라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에 따라 전달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전체 전달함수 MS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GS 마이너스 HS입니다. 여기가 HS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것분의 여기가 GS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GS는 게루프 전달함수가 아니라 순방향 전달함수고요. 순방향 전달함수. 그 다음에 GS와 피드백 함수 HS를 곱한 것을 게루프 전달 함수라고 부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HS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냥 1 플러스 GS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HS가 1이라고 하는 건 그냥 피드백 함수를 1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GS, HS는 게루프 전달함수고요. GS라고 하는 건 순방향 전달함수다. 자, 그 다음에 이 MS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전달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의 그 근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여기 1 플러스 GS, HS 요 분모 있죠, 분모. 전체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것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에요. 게루프 전달함수 아닙니다. 전체 전달함수의 0이 되는 지점이 근이 되는 겁니다. 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졌다. 그럼 거기다가 1을 더해준 게 0이 되어야지 전체 전달함수의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그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신호흐름 선도를 이용해서 저 식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이 실제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신호흐름 선도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그린 이유는 한 번에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구성을 한 거니까 그 점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돼요. 제가 동그라미를 8개 그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갈 겁니다. 자, 쭉. 그러면은 제가 가장 왼쪽을 RS라고 한다면 가장 오른쪽을 입력이 아닌 출력이죠. C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피드백을 그리게 되는데 일단은 각각의 경로에 대한 이득을 A, B, C, D, E, F, G라고 하겠습니다. A, B, C, D, E, F, G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C 지점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요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 뭐예요? 페루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피드백 함수가 되는 겁니다. 피드백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루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루프라고 부릅니다. 루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갈 거예요. 여기서도 이 지점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루프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2개 있는 거죠. C, 그 다음에 여기 경로 하나, 이것을 우리가 지우까지 했으니까 H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라고 표현을 하고요. HI.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요 지점이 아니죠. 자, 예시를 잘못 들었는데 여기서 요 지점. 요 지점. 여기는 이쪽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순방향이죠. 지금 순방향이 요 경로가 있는 거고 요 경로가 있는 거예요. 두 경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J라고 할 겁니다. J.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루프를 하나만 더 그릴 거예요. 어디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그릴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K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K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1-델타분의 시그마. 시그마라고 하는 건 다 이 괄호 안의 내용을 다 더해준다는 뜻이잖아요. G 괄호 열고 1-루프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문자만 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시를 통해서라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각각의 순방향 경로의 이득입니다. 각각의 순방향 경로의 이득. 자, 우리가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 G의 1-루프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순방향 경로를 다 더해줘야 되니까 자, 각각의 순방향 경로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의 경로고요. A와 J를 거쳐서 E, F, G가 두 번째 순방향 경로입니다. 맞습니까?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향에 대한 이득 얼마입니까? A, B, C, D, E, F, G예요. 다 곱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득은 요거예요. G, S. 전달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순방향 전달함수. 저 이득이 순방향 전달함수예요. 자, 그래서 G는 A, B, C, D, E, F, G 먼저 합니다. 먼저 했는데 여기 보시면 1-루프가 있죠. 여기 루프가 뭐냐면 이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가 있으면 빼주는 겁니다. 이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 있습니까? 여기 루프 3개 있는데 다 만나죠. 이 경로상에 다 만나잖아요. 이 지점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예요. 시그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로 A와 J와 E, F, G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A, J, E, F, G가 되고요. 자, 여기서 1- 이제 루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 있습니까? 일단은 요 CH라는 것도 안 만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 경로를 했을 때는 루프가 안 만나는 건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1- 뭐가 되는 거예요? CH가 되는 거죠. CH. 루프의 이득을 빼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식이 굉장히 길죠? 이것을 다 표현하라고 안 할 겁니다. 정리하라고도 안 할 거고 이렇게 구하는 것만 방법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방법을 구한 게 뭐냐면 이 경로를 먼저 이득을 곱하고요. A, B, C, D, E, F, G. 그 다음에 1에서 뭘 빼줍니까? 만나지 않는 루프의 이득의 곱을 빼주게 되고요. 여기는 없으니까 0이고 이 두 번째 경로에 대한 거에서 1- 만나지 않는 요 경로 루프 값을 빼주게 된 겁니다. 이게 시그마 G 1-루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복잡한 경로를 그리긴 했지만 이 방법만 아신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신호 흐름 선도가 나와도 쉽게 풀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분자를 했고요. 1-델타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 델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뭐라고 써 있나요?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 자, 그 무슨 말이냐면은 루프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어요. 다 서로 다른 루프잖아요. 그죠? CH. 첫 번째, 여기를 시그마 L1이라고 하고요. 이 두 번째를 시그마 L2라고 하고요. 세 번째를 시그마 L3라고 하고 여기 점점점은 이제 L4, L5, L6 점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L3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시그마 L1을 구하는 건데 여기 시그마라는 게 뭐냐면 다 더하는 거죠. 결국에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입니다. 자, 먼저 시그마 L1을 구해볼게요. 시그마 L1이라고 하는 거는 CH CDI입니다. 그쵸? CDI. 이거 동의하시죠? 이 루프와 요 루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FK라고 있네요. 요게 시그마 L1이었습니다. 근데 기본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의 루프 이득의 곱의 합입니다. 즉 시그마이기 때문에 곱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L1, L2가 되고요.
L2가 되고 여기서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 루프. 이 루프와 이 루프는 서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FK라는 루프가 있죠. 요 CH라는 루프와 FK라는 루프는 만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DI라는 루프와 FK라는 루프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이제 곱해주게 되는 거죠. CHFK 더하기 CDIFK 이것이 시그마 L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한 건 1-델타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1-델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1-델타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먼저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 CH 플러스 CDI 플러스 FK가 나와야 되고요. 그쵸?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기본부호죠. 그러면 여기 뒤쪽에는 플러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CHFK 플러스 CDIFK. 자, 이것이 뭐예요? 1-델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우리가 저 신호름선도의 전달함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구했던 1-델타 분의 이 분자를 해주면 되겠죠. 정말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문제 하나만 풀 줄 아시면 여기서 더 줄어든다고요. 이제 A부터 막 C까지밖에 안 간다고요. A부터 D까지밖에 안 가고. 그러면은 쉽게 풀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러한 경우들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실제 출제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가 유형을 좀 학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념 확인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선도에서 R분의 C는 얼마인가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R, 입력, C, 출력입니다. 즉, 전달함수를 구하는 건데 지금 블록선도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신호흐름선도로 바꾸게 되었을 때 동일하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결국에 RS분의 CS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여기에다가 시그마 G의 1-루프를 뭘로 나눠줘요? 1-델타로 나눠줬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시그마 G의 1-루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보면 순방향 볼게요. 하나, 둘, 셋. 나머지 순방향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돌아가는 거고 여기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순방향이 G1, G2, G3가 되고요.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루프가 지금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 순방향 전달함수와 안 만나는 루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어서 결국에 시그마 G의 1-루프는 저거는 G1, G2, G3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델타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델타를 구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시그마 L1을 구해보겠습니다. 시그마 L1은 뭡니까?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루프 볼게요. G1 곱하기 G2 곱하기 G4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G1, G2, G4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 볼게요. G2 곱하기 G3잖아요. 여기는 1입니다. 1. 선으로만 연결된 건 1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G2, G3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시그마 L1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서로 만나지 않는 루프를 봐야 되는데 이 루프와 이 루프는 사실 만납니다. 그쵸?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L2부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아까는 막 L2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보세요. L1 나오고 끝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게 실제로 기출 문제거든요. 기출이에요. 기출. 우리가 그 방법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구했죠. 이제 RS분의 CS라고 하는 것은 1-델타, 1-델타를 해야 되는데 델타를 할 때 이 시그마 L1의 기본 부호 뭡니까? 플러스죠.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1 마이너스 시그마 L1 그대로 옵니다. 시그마 L1 그대로 오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미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G1, G2, G4 플러스 G2, G3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G1, G2, G3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R분의 C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반도체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